총선 등 잇따른 정책 실패로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에서 지난주 대비 1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에 내정됐던 한 인사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최종 낙점되지 못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비강남 1주택자를 선호하는 현 정부 인사 방식에 여권에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이번 수해에 섬진강 주민들은 댐 관리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댐 관리를 맡고 있지만 수질 관리 역할에 한정된 탓에 방류량을 결정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이 15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2030 세대가 주식 투자에 몰린 탓으로 분석됩니다. 고 백선엽 장군 안장 한 달 만에 민주당은 공청회를 열고 친일파 파묘법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발한 의사협회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형 병원뿐 아니라 동네 의원 상당수도 휴진할 것으로 예상돼 환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이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폭증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문재인 정부 출범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흐름을 보여오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36.5%, 민주당은 33.4%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온 건 3년 10개월 만입니다. 총선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건 계속되는 공정 논란에 더해 최근 부동산 실적 논란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오늘은 먼저 급변하고 있는 정치 상황과 이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0일 민주당에 앞서 호남 지역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원내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등 300여 명이 전북 남원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호남 민심 다잡기에 나선 통합당은 다음 주 19일엔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합니다.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과 만나 지역 통합 메시지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당보다 한 발 앞선 행보에 통합당 지지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2.7%포인트 오른 39.8%로 오차 범위를 넘어 민주당을 7.2%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여당의 부동산 입법 독주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여당보다 한 발 빠른 민생 행보가 동시에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도 지지율 50% 선이 붕괴됐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한국형 기본소득을 1호로 앞세운 새 정강정책도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계승과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등 진보적 의제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에는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다는 성찰이 담겼습니다. TV조선 차종승입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비상이 걸린 탓인지 청와대는 연일 정권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리한 통계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 핵심 참모들이 연일 홍보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여권 내부에서도 코로나와 수해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 지나친 자화자찬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4차 추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 원래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좋은 전망치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수혜 대책 논의 자리에서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김 실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상황 인식은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퇴임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고 자평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이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어제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활동을 클래스가 다르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야당에선 집권 세력의 집단 최면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은 집권 세력 전체의 집단 최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지난주 6명의 청와대 참모진이 사의를 밝힌 뒤 어제까지 모두 5명의 수석이 교체됐는데 그 인사 과정에서 신임 사회수석엔 당초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표에선 윤창열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합당한 인사 기준인지 여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최주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 과정에서 당초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사회수석으로 승진 내정됐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인사 발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회수석 비서관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를 부동산 문제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실장은 서울 반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20억 원 수준입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이 실장의 강남 아파트 보유가 부담이 됐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창열 신임 수석은 서울 서초와 세종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1일 서초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다주택 논란을 겪은 뒤 비강남 1주택자를 인사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가 뚜렷해지자 여당 내에서도 인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억측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서울 모든 지역에서 매물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도 5억 원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입주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임대차법 시행 전 316개였던 전세 매물이 2주 만에 35% 선인 111개로 격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어 대조적입니다. 전세는 5억짜리로 마지막 나가고 없어요, 이제. 물건 공유를 하는데요. 지금 매매 하나, 월세 하나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집주인은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의 전세 매물은 25개구 전체에서 감소해 평균 16%나 줄었습니다. 가격도 크게 올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원에 다가섰습니다. 2년 전보다 5천만 원 오른 가격입니다. 정부는 정책 발표하면 그게 역효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값도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전세도 계속 지금 오를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평균 10억 원을 넘어 7년 만에 2배로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와 마형성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서울시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매수에 뛰어들었던 3040 세대 일부가 8.4 공급 대책 이후 청약 대기 수요로 돌아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요즘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틀렸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자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20, 30대 이른바 빚투 청춘이 급증했습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그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37로 마감했습니다. 9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로나19와 불황 등으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증시로 몰리면서 화랑을 맞은 겁니다. 은행 금리도 되게 낮고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는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은 15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B2가 크게 늘었는데 2017년 3,100억 원대이던 20대의 주식 대출은 올해 6월 말에 2.3배 수준인 7,243억 원으로 증가했고 30대 역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면서 젊은 층이 대거 증시로 몰려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반대로 주식은 소규모의 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이전에 비해서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변동률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유례 없는 긴 장마에 무려 10리터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서울의 잠수교가 오늘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통 44년 만에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한강공원을 뒤덮은 엄청난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진 시설물을 복구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권영민 기자가 한강 복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로 난간과 표지판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쓰러진 가로수엔 각종 쓰레기가 걸려 있습니다. 살수차로 진흙을 씻어내고 군데군데 고인물까지 말끔히 걷어냅니다. 현재 잠수교의 한강 수위는 5.7m 안팎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6.2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시 측은 잠수교 보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상류댐의 방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열흘 넘게 물에 잠겼던 한강공원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진흙을 씻어냅니다. 물에 잠겼던 나무는 모두 뽑고 새로 심어야 할 정도로 손상이 심합니다. 물이 키면은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뽑아 제거를 하고 그러고 새롭게 식재를 해야 돼요. 쓰레기를 다 제거를 하고 그래야지.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엔 인부 100명과 중장비 16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잔디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면은 훼손이 되니까 전부 인력으로 뭔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상 보는데요. 서울시 측은 한강공원 11곳 가운데 보수가 끝난 6곳을 우선 개방했고 나머지 5곳도 이번 주 내로 출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폭우로 잠수교가 통제됐던 지난 4일에는 맨몸으로 잠수교를 건너던 학생들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알고 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었는데 다행히 CCTV를 지켜보던 공무원에게 발견돼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눈에도 앳돼 보이는 청소년들이 물살을 가르며 걸어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물에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출구를 찾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외국인 학생 5명이 물에 잠긴 잠수교를 건너려다 고립됐습니다.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 뭐 축등이라고 이제 무전 지정이 무릎 정도에 이제 들어가서 5명을 이제 데리고 나온 건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기서 우왕좌왕하던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을 발견한 건 한강 쪽 CCTV를 지켜보던 구청 관제요원이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잠수교 쪽으로 걸어가는 걸 확인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의 다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고립된 학생들은 주변 지리를 몰라 출구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출입이 통제된 잠수교를 건너려 한 명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잠수교 수위는 7.1m였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700mm에 달하는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져 물에 잠겼던 접경 지역 마을에서도 복구 작업이 이제는 한창입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유실된 군의 지뢰가 발견되면서 복구에 나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이 투입돼서 먼저 지뢰를 탐지해서 찾아내고 이어서 복구를 해야 하는 탓에 일손도 더디기만 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kg이 넘는 보호장구를 찬 육군 장병들이 한탄강면 수색에 나섭니다. 지뢰 탐색기로 조심스럽게 숲을 구석구석을 수색합니다. 군은 이곳 한탄강댐 유역에서 지난 10일부터 매 유실지뢰 탐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원 등 수해 지역에서 발견된 유실지뢰는 모두 8발입니다. 이 한탄강댐 일대에 그 범람한 부유물들이 일부 집중됨에 따라서 혹시 모를 유실된 지뢰 또는 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물폭탄에 떠내려온 유실지뢰는 수해 복구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통성 북쪽의 이길리 마을에서 유실지뢰가 2발이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뢰가 발견된 건 사실이에요. 그 지뢰 그 매설랜드 그 인근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은 있겠죠. 지뢰 공포에 복구 작업도 더딘 상황. 주민들 대부분은 대피소를 오가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지금 자고 있죠. 반찬도 없으니까 가전제품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번 물난리를 포함해 지난 1996년과 1999년 수해를 경험한 주민들은 마을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물이 차서 다행이지 밤중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사람 목숨까지도 위태할 정도니까 우리 당연히 이주하는 걸 찬성하는 거죠. 강원도와 철원군은 마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둑이 붕괴되기 3시간 전 섬진강 댐에서 평소 7배가 넘는 물이 한꺼번에 방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섬진강 하류 지역 지자체 5곳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섬진강 유역 마을 모습입니다. 120m가량의 무너진 섬진강 제방 인근 농경지는 호수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섬진강댐 방류량까지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부랴부랴 대피했습니다. 댐 방수도 좀 적당히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대책으로 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내버리면 얼마나 이렇게 놀래고 느닷없이 잠자다가 놀래고.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건 지난 8일 오후 1시쯤. 오전 9시부터 섬진강댐 수위는 제한 수위인 196.5m를 넘겼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은 초당 방류량을 1,400톤으로 늘렸고 빗줄기가 굵어진 오후 4시부터는 초당 1,868톤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둑 붕괴 3시간 전부터 섬진강댐에서는 평소보다 7배 넘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주택 2,500여 동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 4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물 빠진다고 가시 눈물만 나오고 어찌 해볼 도리도 없고. 섬진강 주변 지자체 5곳은 폭우가 예보됐는데도 미리 댐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미리부터 이제 물을 좀 빼버렸으면은 이런 큰 물난리가 없었지 않냐. 수자원 공사 측은 이번 방류량 결정에 대해 국가시설 운영 기준을 따랐다며 정부 차원 조사단이 꾸려지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그런데 댐 관리 부실이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섬진강 이외 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인재라는 주장인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비가 워낙 많이 오긴 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섬진강 이외 다른 지역의 댐들은 어떻게 대비를 했습니까?
네, 경남 합천댐과 전북 용담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는 각각 176m, 261.5m입니다. 집중호우 하루 전인 지난 6일 합천댐 수위는 이보다 불과 70cm 낮았고 용담댐은 오히려 60cm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 수위를 뭐 거의 꽉 채워놨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댐의 과거 홍수기 최고 수위를 찾아봤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한 수위가 176m인 합천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을 빼고는 이 수위가 모두 150m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62m, 지난해 171m까지 올랐죠. 자, 제한 수위가 261.5m인 용담댐도 2013년부터 4년간 최고 수위가 240에서 250m대를 이어오다가 2018년 260m로 뛴 이후 이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큰 비가 예상되면 댐을 좀 비워놓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특히 2018년 이후에 이렇게 댐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인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공사 측의 공식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마침 이 물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죠. 물관리를 일원화 한다면서 직원 4,800여 명, 예산 4조 5천억 원의 수자원공사, 또 댐 관리를 하는 홍수통제소 전체 조직, 댐 건설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을 2018년도에 모두 환경부로 옮긴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에는 모든 댐의 관리 책임이 환경부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댐과 보는 11,500여 개로 추산이 되는데요. 댐마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다목적 댐, 용수 전용 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자부 산하 수력원자력, 또 소규모의 저수지 댐 일부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맡고 있죠. 하천 관리 역시 수질 개선 또 댐 방류는 환경부, 유지 업무는 국토부로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면 뭔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책임 소재를 묻기도 어려울 텐데요. 그런 이유에선지 지금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뜨겁죠. 문제는 이렇게 갈등만 빚다가 앞으로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기상이변에 과연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진영 논리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시급한 것이 댐 운영에 대한 자, 이 복잡한 관리 체계가 홍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 이런 복잡한 체계를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경기에서만 43명이 집중이 됐고 남대문 시장에 이어서 동대문 시장 상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폭증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 한켠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이어 동대문 시장 상가에서도 상인과 배우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검사를 맡았어. 그래서 오전부터 해가지고 A도 먹고 B는 사람들 다 갔거든요, 검사하러. 교회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는 교인과 가족 등 9명이 추가되면서 감염자가 12명으로 늘었고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선 총 5명이 확진됐습니다. 롯데리아는 8개 점포에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3명이 감염된 지점의 경우 증상이 가장 빨랐던 확진자로부터 2차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돼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거리 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폭증,
그 당시보다도 유행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포 주님의 샘 교회 교인 확진자가 다니는 모 마스크 포장업체에서는 동료 6명이 감염됐습니다. 다만 이 업체에서 포장된 마스크는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오는 2학기에는 학생들의 매일 등교를 권장한다는 방침인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가족끼리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중학생이 확진됐고 용인 고등학교발 감염은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첫 학생 확진자가 나온 중학교입니다. 지난 9일 저녁 친척 언니 부부와 함께 동전 노래방에 갔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함께 했던 일행 중에 형부와 중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학생이 다니던 천곡중학교를 비롯해 인근 5개 중고등학교는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근 어린이집들도 임시 휴원했습니다. 농소 3동 지역 어린이집 35곳에 대해서 오늘 하루 1일 휴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학생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예방적 차원에서 부산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 1명이 어제 확진된 데 이어 이 학생과 접촉한 같은 학년 학생 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189번과 191번 확진자는 같은 반입니다. 그리고 193번은 같은 학년이지만 같은 반은 아닙니다. 감염론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고등학교 2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용인 대지고 학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급생과 인근 죽전구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50대 학부모 2명까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최소 8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이번 광복절에 22만 명 도심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남대문 시장에 이어서 동대문 시장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일부 단체는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단체는 모두 26개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접촉 가능성이 큰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12일 확진자 중에서 2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염병 관리법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집회를 선정해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단체는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서울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막고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정부 집회 성격이다 보니까 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론은 엇갈립니다. 아이들까지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못 가고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이 방역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많이 모인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발한 의사협회가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대형 병원 전공의뿐만 아니라 이 동네 의원 상당수도 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주말에 임시 공휴일까지 이어져서 나흘 동안 의료 공백이 생기는 곳도 있어서 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진료 여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 오후까지 종일 붐빕니다. 내일 휴진이 예고돼 환자들이 몰린 겁니다. 원래는 내일 와야 되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소독을 하러 오는 건데 그래서 어제 왔는데 오늘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시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료를 쉬는 병원도 있습니다. 내일 진료하세요? 내일부터 쉬거든요.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진료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휴진 신고를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3만 3천여 곳 가운데 24.7%인 8,365곳. 지난 7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가 넘는 지역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 제도적인 사안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인 행위는 계속하고 발표한 건 고치지 않겠다 하고. 서울대병원 등은 진료 일정을 조정하며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의 진료 여부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과정에서 해고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집단 삭발했습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려 직장을 잃게 만들었다는 이들의 얘기를 한지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청계천 앞 흰 천을 두른 노동자들이 이발기로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도 없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흘렸던 눈물은 무엇입니까?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과 소방대 등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도리어 실업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직접 고용은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은 야생동물 통제 분야 30명 중 2명, 공항소방대 200여 명 중 45명 등 모두 47명입니다. 직접 고용의 희망에 부풀었던 이들은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다. 우리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도 어제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무리한 정규직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공사 측은 별도의 탈락자 구제 절차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의연 관련 검찰 수사 시작 3개월여 만에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영일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 첫 소환인데 조사가 길어지고 있군요. 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8시간째 진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가 제한되어 곧 진술조사 확인 등 1차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 사무실은 물론 안성쉼터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었는데요. 윤 의원에 대한 조사 분량이 많아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럼 검찰이 윤 의원을 상대로 어떤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정의연 회계부실과 후원금 횡령, 그리고 안성쉼터 매매 관련 의혹 등 크게 3갈래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 이사장직을 맡았던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피의자인 셈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기부금을 회계 처리를 부실하게 한 의혹은 물론 안성쉼터를 사들이고 파는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도 순차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안성쉼터도 제값보다 싸게 샀고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어렵게 판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진술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검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딸 허위 인턴십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입시를 돕기 위해서 직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 몰래 딸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정 교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처음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엔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 조모 씨에게 건네줬다는 내용까지만 적시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사람이 조 전 장관이란 공모 사실을 추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정 교수는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김원영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딸이 당일 공익인권법센터 행사 진행을 돕거나 일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김주명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데 경찰은 박 전 시장 핵심 참모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가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비서실장을 거쳐간 인물은 모두 4명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원장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성추행 피해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아직도 저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피해 호소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 원장은 성추행 방조 의혹 역시 강하게 부인하며 피해자와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록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전보 요청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매 분기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회유성 발언만 들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경찰은 양측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감안해 대질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식당 종업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해당 시 의원이 식당을 찾았을 때 모습이 담긴 사진에 이어서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하동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식당 계산대로 걸어오더니 옆에 서 있는 종업원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이후 종업원에게 다시 다가가 악수를 권하고 이번엔 어깨를 만지다가 팔뚝까지 움켜잡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의원이 지난 5일 부산의 한 식당을 찾은 모습입니다. A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같은 식당을 찾아 종업원 2명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CCTV에 담긴 A 의원의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오른쪽 어깨 바로 아래 부분에 이게 살짝 쓸면서 움켜진 행위. 분명히 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 등을 통해 A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의원은 제명 이후에도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다며 다른 신체 접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식당 CCTV 등 증거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시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 중원에 묻힌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여권에서는 백 장군의 무덤을 파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으로 불리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 장군의 친일 기록을 새긴 묘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 대형 묘비 모형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15일 대전 현충원에 묻힌 고 백선엽 장군의 묘비도 있습니다. 친일 파묘를 국립묘지에서 강제 이장하자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른바 파묘법 공청회입니다. 민주당 강창일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장은 고 백장군을 두고 뼛속까지 친일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공자들, 애국 선열들, 애국 기사들이 어디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잡혀가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당은 친일 반일 구도로 득을 보려고 전쟁 영웅까지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놀아가지고서 덕을 보려고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절대로 덕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친일 논란과는 별개로 고 백장군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 때문에 이번 홍수에 유독 산사태가 많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이 산에만 들어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까지 태양광 시설을 허가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태종 시절 축성된 사적 제453호 경남 하동읍성입니다. 바로 옆 야산 너머를 보니 삼기퉁이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2배 면적에 달합니다. 하동구는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문화재청은 2017년 6월 설치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동읍성에서 직접 보이지 않아 역사 문화 보존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물 제511호인 청주 계산리 5층 석탑과 제614호 사천 흥사리 매양비 주변에도 10,000제곱미터 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36곳, 축구장 24개 규모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숲을 훼손하던 태양광 정책 이제는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는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역사, 문화, 환경보존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재처 정치국원이 이러면 다음 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이 방안이 하반기 시진핑 방안과 한중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줄세우기 압박차 방안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배경을 조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양재츠 정치국원이 방한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방한은 가능한 일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양 정치국원이 이번에 방한하면 2018년 7월 사드 배치 문제로 극비 방한 후 2년 만입니다. 그 시점만이라도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양 정치국원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미중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중국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양 정치국원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한하는 만큼 우리 정부에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미국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기조로 중국 견제에 우리를 동참시키려 하고 있어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택배기사들이 내일 28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에 휴일을 갖습니다. 정부와 택배업계가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한 건데요. 코로나로 물량 급증이 늘면서 누구보다 경무에 시달렸던 이들에게는 꿈 같은 휴식이지만 또 일부 업체는 내일도 배송을 이어가고 휴식 이후 쏟아질 일거리 걱정에 17일 임시 공휴일도 반납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택배를 쉴 새 없이 분류하고 빈틈도 없이 차량에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달리고 숨이 찰 정도로 계단을 올라 배송을 완료하죠. 택배 왔습니다. 비가 오나 더운 날이나 배송을 위해 뛰고 달리는 택배 기사들.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 월 평균 25.6일을 근무합니다. 택배 노조가 파악한 올해 상반기 과로로 숨진 택배 기사는 5명입니다. 택배를 시작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과 여행 간다고 다음날 아침에 깨었는데 애들 아빠가 죽어 있었습니다. 잇따른 과로사에 가족들은 항상 마음 졸이고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노동자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고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죠. 결국 택배 회사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요 민간 택배업체와 우체국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내일 하루 휴가를 주는 택배 없는 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받는 하루짜리 휴가인 셈입니다. 기사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죠. 뭐 휴가 받은 소식이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따로 휴가가 없어요. 휴가 없이 맨날 일만 하다가.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 하루 배송을 쉬면 다음 배송일에 물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결국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소비자 혼란이나 대상거래 업체들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시고 그 4일간 계속 연휴를 할 수는 없어서 이런 조삼모사식 일회성 휴일보다 근무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돌아가면서도 좀 이렇게 쉬는 날이 하루 더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면은 어쨌든 회사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28년 만에 휴가를 얻은 택배 노동자들. 이들의 고된 애환을 해결해 주기에는 내일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선거 예측 전문가인 프린스턴대 교수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들고 나온 캔에서 귀뚜라미를 꺼내더니 꿀꺽 삼킵니다. 그러자 뉴스 진행자가 놀랍니다. You're a man of your word, Dr. Wong. I appreciate that. How was it, by the way? 이 교수는 개표 전 트럼프가 240표 넘게 선거인단을 얻으면 벌레를 먹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90표를 확보하자 정중하게 공개 사과하고 약속을 실행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에 장을 지진 것이죠. 4년 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안이 가결되면 뜨거운 장에 손을 넣어 지지겠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왜 안 지지느냐고 비꼬는 패러디가 쏟아졌고 지역구 사무실에 장단지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했던 약속들이 생각나서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럼요. 전 재산 내놓고 이게 만약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주겠다.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걸겠다. 얘기하셨어요? 예.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뭔가 자신이 있는 거겠지 믿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고서도 그는 이 약속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검찰 구형을 받고 나서 검사들에게 했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판사께서 선고를 내리는 날 제 눈 좀 피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으면 제 눈 똑바로 보셔야죠. 일찌감치 작년 초에 했던 장담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작 5달 뒤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소하자 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유죄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중대 비리라는 판결 앞에서 보다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게 도리일 겁니다. 한때나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시인이 술에 취해 뭐라고 써놨는데 술이 깨니까 통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3병쯤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술김에 했던 다짐도 부끄러워서 이 시의 제목이 반성입니다. 손 전 의원이 온 세상을 향해 내질렀던 그 호언장담들을 과연 어떻게 수습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8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모든 걸 걸겠습니다. 였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중부지방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아주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아주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가장 강할 시간대는 내일 저녁부터 모레 낮 사이로 보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30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80mm가 오겠습니다. 이미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역은 비 대신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한 뒤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